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우입니다. 트럼프가 물러서면 증시는 오른다. 이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연장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니까 지수가 위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는 가상자산 주요 법안들이 의회에서 다뤄지는 이른바 크립토 위크입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오늘도 꽉 채워보겠습니다. 프리마켓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마켓 시그널 바로 미국 증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표 발표와 실적 발표 돌입으로 여러 변수를 고려하는 듯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우는 44,460포인트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0.14%, 0.27% 상승으로 눈치는 보지만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종가가 형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은 아직 열려 있다는 이야기에 이번에도 미 고율 관세는 협상 전략일 뿐이라는 뉘앙스에 장 초반 밀려 출발했던 지수가 장 중후반 들어가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며 마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러시아에 50일 내 휴전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매기겠다는 이야기에도 투심이 흔들리기보다는 조금은 더 신중한 판단을 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오히려 내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의 불안은 조금 더 심화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 본부 공사비를 문제 삼았고 파월 의장은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는 다시 한번 연준에 금리 압박을 하였기에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고 이번 주 CPI 지표를 포함하여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여러 이벤트들을 앞둔 미증시이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매수 수급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관망 우위 수급으로 보인 하루였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켓맵을 보면서 종목 흐름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IT가 포함되어 있는 테크 업종들의 분위기는 다소 조정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0.52% 조정을 받았고 AMD와 퀄컴도 약세를 보였고 마이크론의 하락세는 무려 마이너스 4.75% 조정이 나오면서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던 부분에 따른 피로도가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애플 또한 마이너스 1.2%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테크주들이 다소 얼어붙은 투심을 보이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들이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메타의 경우는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 건설하고 있다는 소식과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출발은 다소 밋밋했지만 총 기간 기준 온라인 상거래 매출 기준으로 매출이 3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뉴스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하였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미 국방부와 2억 달러 신규 계약 체결을 하며 최근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의 대립 속에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부분 딱 하나, 정부 정책에서 소외를 받으면 어떡하나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며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테슬라 앞으로 주가 추이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중 트럼프 행정부가 미 펜실베니아주의 700억 달러 규모의 AI 에너지 투자 발표 예정 소식이 미 전력 기업들의 상승을 한 번 더 부추기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쉬어가고 있는 반면에 에너지 관련주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어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개별 종목으로는 메세라라고 하는 기업이 알파벳이 신규 지분을 인수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알파벳 투자 포트 중에 5번째로 높은 비중을 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여기에 이어서 메세라와 같은 기업들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돋보이는 하루였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매크로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가지고 온 쪽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를 떼놓고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의 사이가 계속해서 날이선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죠. 또한 이번 주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발표되는 주이다 보니 지표 발표에 따른 국채금리 변동성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7월 1주차 완만한 조정세를 보였지만 지난주부터 다시 박스 상단 구간인 4.4%까지 재차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 10년물 국채금리의 추이도 우리가 집중력 있게 체크를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30년물의 경우 5%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일부에서는 통화당국이 정부 재정정책에 끌려다니는 재정 종속이 나타날 전조 현상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채금리에 대한 추이는 매주 제가 한 번 더 챙겨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트럼프의 공격적 관세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요인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방국으로 뽑히는 나라, 대표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이런 나라들에게도 굉장히 지금 높은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그 외 나라들은 당연히 더 높은 관세를 받기에 부담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유럽은 지난 4월보다 10% 높은 30%를 통보받았고 캐나다 역시 35%, 멕시코도 30%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방국이라고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높은 관세를 받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향후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은 나라별 관세 요율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혹은 수혜를 보는 나라 및 품목들 이야기에 집중이 되겠지만 길게 봤을 때 전체적인 마진율, 그로스 마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역사상 신고가로 올라갔다라는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12만 3천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의 시세가 급변을 하고 있죠. 최근 7월 달에 저희 코너에서 가장 많이 다뤘었던 코인베이스, 서클, 여기에 지금 스트래티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기업들처럼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매입한 기업들의 주가 그리고 이제 기업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미 증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크립토 위크를 통해서 제도권화의 속도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 속에 가상화폐와 시중은행 간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는 나스닥 선물이 엔비디아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잠시 뒤 프리마켓 이슈에서 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 통해서 이제 프리마켓 상황 간략히 들으셨는데 눈에 띄는 게 딱 하나가 들어옵니다. 시총 4조 달러를 넘어선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의 또 호재가 지금 터질 것 같습니다. 호재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향 칩이죠. H20에 대한 수출이 재개될 것이다. 지금 이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엔비디아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김태성 본부장님 네. 급등세예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기술주들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뉴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브리핑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간밤에 이제 테크주들의 조정이 조금 세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조정을 한 번에 조금 회복할 수 있는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정말로 이 H20을 팔아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영업이익 혹은 이제 그로스 마진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진율이 저는 적더라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어떤 흐름을 조금은 더 높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느냐? 그동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젠스당 CEO에게 중국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스당 CEO는 내일 중국에서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일정도 있었죠. 그러한 상황 속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줬다라는 것은 저는 중국 쪽으로의 어떤 향후의 관세 이야기가 조금은 온화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으로 확대 해석까지도 네.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술주들 혹은 테크주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센터 관련 주들에게는 이번 뉴스가 굉장히 또 한 번의 어떤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명분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 네. 지금 엔비디아는 계속 깨림칙한 게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향후의 가이던스에 얼마만큼 훼손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깔끔 명료하게 해결이 된 뉴스이기 때문에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엔비디아 프리마켓에서는 4%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 사실 오늘 우리 장에서도 이게 삼성전자가 그렇죠. 오르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죠. 중국향 HBM을 삼성전자가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시장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다 여기에는 관세 이슈가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크게 보면 중국과의 패권 경쟁, 그 방법으로 지금 관세를 무기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칼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은 매일매일 다릅니다. 어떨 땐 되게 큰 것 같다가도 결국 또 어떨 때는 칼집에 다시 칼을 꽂는 이런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슈에 따라서 1위 1비 관련주들도 좀 엇갈렸는데 간밤에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았던 거는 또 관세에 관련해서 조금 강경한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여기에 반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표님? 네네. 그런데 지금 2분기 실적을 앞두고 말씀하신 반도체와 빅테크 관련된 주식들의 실적 추정치는 이미 두 차례나 지금 이미 관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선반영한 측면으로 낮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세 입장에 대한 방금 얘기한 엔비디아 변화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반영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미 이익 추정치가 2번 이상이나 하향 조정돼서 시장 기대치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관련돼서는 트럼프의 감세안 관련돼서는 실질적인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한 자릿수 이내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은 IT 업종보다 더 주가 상승이 가팔랐던 거는 유틸리티 업종입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그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AI 인프라 업종이 조금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 역시도 이 AI 유틸리티 관련된 업종 역시도 2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한 하향치가 2번이나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은 실적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다. 전반적인 인프라 관련된 측면 그리고 칩과 관련된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근데 만약에 상호관세가 실제로 발효가 됐어요. 네네. 8월 1일부로 정말 트럼프가 예고한 대로. 그래서 나라별로 20%, 30%.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기업들도 관세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하반기 실적에 이 관세 이슈가 반영이 되겠죠. 네네. 그건 또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 실적에 대해서 전체 지금 수출하는 비중 단으로 기업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워낙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은 미국의 포지셔닝이 높고 미국의 포지션이 대부분 60에서 7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네. 수출과 관련된 포지셔닝 자체는 30% 언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추가적으로 관세가 반영된다고 해도 실제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시간의 갭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관세도 관세지만 이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서 주요한 법안들이 의회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크립토 위크 본부장님, 네. 어떤 법안들이 의회에서 다뤄지게 되는 거죠? 일단 세 가지의 법안이죠. 일단 첫 번째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사가 1대1로 이 증거금을 보유를 의무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클래리티 액트라고 하는 것은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을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제도화하자라는 이제 두 번째 법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반 CBDC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CBDC와 가상화폐의 차이점을 여전히 지금 혼동하고 계신 분들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고 이걸 분리를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이걸 같이 봐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굉장히 또 고민도 지금 현재 많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우선은 이
그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에서는 감시 체계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시 BTC 같은 경우에는 감시의 우려를 저는 조금 내려놓는, 그러니까 감시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쪽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게 바로 이제 반시 BTC 액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크립토 위크가 가장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이런 법안을 우리가 준비할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입법화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시기에 다다랐기 때문에 지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의 가상자산, 가상화폐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제도권화된 상품이냐 아니냐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도권으로 완벽하게 들어오는 어떤 그러한 시발점이 되는 첫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장중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알트코인들까지 다 올라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일부 대표 이제 코인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탄탄한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 추세를 보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 결국 증시처럼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 대금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꼭 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 비트코인 가격을 필두로 해서 시장이 들썩거리니까 증시에서 관련주들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앞서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아니면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부터 해서 관련주들 따지고 보면 되게 많죠. 서클도 여기 이제 해당이 되고, 그렇죠. 다 지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시기가 도래를 했군요. 저는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가상화폐를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반반이거든요. 네. 담긴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담으면 좀 타이밍이 늦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이지만, 지금 전 세계가 향해 가는 방향 자체가 가상화폐는 이제는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로 지금 인식이 되는 상황이라서 관련주들에 대한 시세는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래 수수료를 보는 코인베이스라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이 지니어스 액트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인 서클을 보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이 가상화폐를 이 공격적인 자산으로 매입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기업들을 볼 것이냐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봤는데 그래도 코인베이스가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서클 이야기를 드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다다랐을 때 네. 그들은 그들의 자금을 기준으로 이제 낼 수 있는 수익 자체가 금리 인하 시기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을 다 따져 보면 저는 코인베이스가 가장 편안한 어떤 투자처 아니면 관련 ETF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상자산 시장은 사실 비트코인 중심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걸 부인할수록 시가총액이 가장 크니까. 근데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 네. 이더리움, 솔라나, 뭐 XRP, 네. 이제 이런 알트코인도 뒤따라서 보통 이제 같이 상승세가 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과거의 상승과 이번의 상승이 좀 다른 건, 과거에는 이유 없이 비트코인이 가니까 이더리움이 가니까 리플이 가니까 다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의 상승세를 보면 각각의 그 알트코인들도 확실한 어떤 이유가 사용처, 있어요? 사용 판매 이런 것들이 명확히 올라가더라고요. 앞서 이제 방금 말씀 주신 코인들 중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지금 이 솔라나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지금 코인이 다 가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니까 다 간다라고 보시기보단 명확하게 사용처와 사용 방법이 투자자들에게 인지가 되어 있는 큰 코인부터 저는 챙겨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을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시총이 큰 건, 알트코인 중에서 시총이 큰 건 이더리움이죠. 최근에 이 비트마인이라는 상장사는 비트코인을 전략 매도하고 네. 오히려 이더리움을 사모으고 있다. 이건 이제 전략적 선택인 거죠. 네. 그럼 이제 이런 데서도 디테일하게 보면 희비가 갈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나라 증시로 비교를 해보면 네. 삼성전자를 줄이고 SK하이닉스를 산다 이렇게 뭐 그런 좀, 거죠. 보시면 이제 될 것 하이닉스의 같아요. 시대다. 그렇죠.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의 하나의 가격 자체가 워낙 많이 지금 올라왔죠. 그러니까 워낙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간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면 이더리움도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좋다, 뭐 이더리움이 나쁘다 이거를 이야기 드리기보단 투자자분들의 현재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적인 고민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의 전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가장 큰 핵심 관세 그리고 이번 주는 크립토 위크라는 거. 크립토 위크와 관련돼서 주요 법안들 3개 의회에서 다뤄지고 그와 관련주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본부장님 쉬지 네. 말고 프리마켓 오늘 체크 포인트 할 거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보통 프리마켓 일정들이 목요일 날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챙겨봐야 될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서 이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시 30분이죠. 저녁 9시 반에 CPI 관련한 지표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원, 핵심,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MOM, YOY 이 지표들이 9시 반에 나타나니까 이 부분을 꼭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CPI 지표 수치에 따라서 플러스 트럼프 혹은 연준 의장의 추가적인 발언도 나올 수 있으니 이 네.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미국 증시는 증권 쪽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합니다. 특히 네. 이제 오늘 밤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록, 시티그룹 굉장히 많은 증권사 그리고 은행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통의 유통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스타벅스를 오늘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구글은 바이오 기업 메세라를 인수했는데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종목 분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이 먼저 구글 이야기부터 해보죠. 정확히 네. 얘기하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이 바이오텍 기업 메세라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1억 3,500만 달러어치의 신규 지분을 인수했어요. 네. 왜 메세라를 알파벳이 인수를 했지?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1분기에 지분을 확대를 하면서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 중에 순위가 이제 계속 1위부터 나열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순위에 5위로 올라온 게 지금 메세라라고 하는 기업이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도대체 알파벳은 메세라에게 뭐를 원하길래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때문에 2년 전부터 비만 당뇨 쪽에 굉장히 큰 관심도가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들이 다 좋아요. 효과도 좋고 뭐 감량료도 좋고 한데 가장 한 가지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주사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경부용을 또 바꿔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사제라서 좀 사용하기가 껄끄러웠던 소비자들까지도 경부용으로 전환이 되었을 시에는 또 소비가 한 번 더 늘어날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 메세라라고 하는 기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경부용 쪽으로 이제 그 제약의 제형을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메시 시장에 대한 지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가 이 환자 수는 많은데 대표적으로 좀 치료제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누가 먼저 뛰어들어서 이제 시장의 확장성을 가지고 가느냐가 관건인데 거기에 지금 앞서 있는 게 GLP-1을 다루고 있는 비만 당뇨 기업들이에요. 어쩔 네. 수 없이. 그러다 보니 메세라가 이 메시 시장 치료제에서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해서 경부용까지도 만약 임상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처럼 좋은 결과를 계속 내보인다면 비만 당뇨 쪽에서는 또 한 번의 저는 소비의 트렌드, 제형의 트렌드 이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한 번 더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메세라를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찌되었든 제약바이오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든 아니면 글로벌 시장을 보시든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7월 금리 인하, 9월 금리 인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한 섹터가 어디냐라고 봤었을 땐 제약 바이오임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충분히 메세라를 포함한 제약 바이오주, 특히 이제 바이오텍 플랫폼 기업들을 말을 하는데 이쪽에 대한 투자는 고려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대신 미국 시장도 계속 반복된 뉴스는 지겨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여전히 위고비를 필두로 하는 일라이 랠리가 비만 당뇨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나 네. 그들의 최근 주가는 그렇게까지 또 좋지 못해요.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메세라와 같은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 제약바이오사에 올해 하반기에 숏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고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온 게 롱이 아니고 숏이요. 그렇죠. 모더나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아마 코로나19를 겪으신 분들은 알죠. 화이자, 모더나 백신. 그렇죠. 모더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 쪽은 기술주들과는 좀 다르게, 테크주들과는 좀 다르게 처져 있다 그래서 미리 사두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한번 추세를 쫓아가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미국 빅테크들이 자꾸 이 바이오 제약 쪽에 눈길을 돌리죠? 이게 그 예전에 엔비디아도 JP모건 헬스케어 네.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도 있고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이제 이 플랫폼이 나오면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AI가 발전을 하면서 AI 플러스 신약 개발 산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네. 과거에 임상 1상, 2상, 3상을 다 진행을 하려면 짧으면 7년, 길면은 뭐 10년 이상. 그런데 또 그마저도 중간에 결과값이 안 좋으면 엎어지거나 회사가 또 파산에 직면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AI가 도입된 순간부터 이 들어가는 기간이 획기적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간 안에 똑같은 표본을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기간 안에 AI로 확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으로 했었을 때는 100개의 표본을 볼 수 있다면 AI로 하면 같은 기간 안에 몇만 개의 표본을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바이오 산업에 좀 진출을 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지금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도 제약 바이오를 좀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자 시절에 밀었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약값 인하. 네. 그럼 이 약값 인하를 하려면 미국 내에 미국 제약사들이 많아야 하는데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쭉 줄을 세워놓으면 미국 기업은 2기업밖에 없습니다. 다들 유럽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기업들이 지금 상장되어 있어서 미국 내에서도 제약바이오 산업에 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세라의 지분 확대를 결정한 알파벳의 선택. 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비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이 됐다 이런 얘기 드렸죠. 여기에 잘 적응한 곳은 소위 말해서 잘 기업 가치를 높이는 쪽이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트렌드에 뒤떨어진 곳들은 이제 반대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한다. 실적도 잘 안 나온다.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게 대표님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하면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커피 공화국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뉴스들은 별로 안 좋아요. 스타벅스를 둘러싸는 뉴스들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가지는 상징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크죠. 저는 경쟁력을 좀 많이 상실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 그렇게 뭐 중국 지분 매각 협상도 저희가 많이 다뤘지만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로 엄청나게 많은 이 소비재 시장에서 경쟁은 더 격화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좀 많이 줄었나요? 네네. 그러니까 뭐 두 자릿수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주당 순이익도 2분기에 예상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을 지금 매출과 순이익, 뭐 영업이익 모두 추정치 하회가 예상되거든요. 물론 뭐 글로벌 동일 매장 기준으로 5% 미만의 매출 감소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게 좀 매출과 이익의 감소보다는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 뺏긴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미국 소비 패턴도 이제는 그렇게 스타벅스 가서 그렇게 뭐 8,000원씩 주면서 안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스타벅스가 지금 뭐 아주 엄청나게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더치브로스라는 커피 회사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더치브로스가 드라이빙스루 전문 커피숍이거든요. 근데 스타벅스의 점유율을 이미 상당 부분 엄청나게 뺏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창의적인 메뉴 조합, 뭐 그 여러 가지 최근에 또 저는 몰랐는데 지금 단백질 음료 시장이 10조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시장인데요. 거기도 더치브로스가 먼저 진입하니까 뒤늦게 스타벅스가 따라한다든지 네. 이제는 다른 트렌드를 경쟁사 주도하는 게 아니라 네. 중국에서 루이싱 커피의 어떤 모델이 잘 되니까 스타벅스가 뒤따라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완전히 지금 뒤처지는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최근에 UBS에서 조사했는데 스타벅스가 예전 같지 않아. 스타벅스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이 5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그 신뢰가는 데이터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데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더치브로스를 포함해서 뭐 치폴레라든지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이런 데는 지금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스타벅스처럼 하회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임대 사업을 하는 건지 진짜 커피 본연의 가치를 키우려는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가 매장이 주는 이제 효과가 있잖아요. 딱 네네. 그 스타벅스만의 분위기. 있죠. 네. 저 왕관 쓴 분 방금 나왔는데 저분 이제 떡하니 버티고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아름다운 조명들과 특유의 그 스타벅스 향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충성도를 이끌어냈던 요인이었는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시대가 이제 흘렀다.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네. 스타벅스의 패착이라고 네.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커피 트렌드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뒤처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저가 커피들도 많이 맞습니다. 등장을 네. 했고 네. 시장을 많이 장식해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스타벅스와 경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체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그런 새로운 브랜드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파이를 뺏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스타벅스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스타벅스가 있다면 이 온라인 이커머스의 황제는 역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최근에 프라임데이 했습니다. 실적이 본부장님 매우 좋았다면서요? 일단 출발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날 이렇게 시작을 했었을 때 4시간 데이터를 보니까 생각보다 저조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조했을 때 나왔던 뉴스들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기다리는 이유는 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죠. 관세 때문에 판매하는 입장에서 예전처럼 할인율을 높게 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출발은 부진했지만 결국 이제 이벤트가 끝나는 총 기간을 보니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전년 대비 그리고 역대 최대의 지금 퍼포먼스를 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화장품과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은 뭐 순위에 우리나라 기업들 브랜드밖에 없어요. 제가 K-뷰티. 보니까 네, K-뷰티. 그럴 정도로 결국 이제는 스타벅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이 스타벅스의 어떤 판매 구조 자체가 오프라인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지금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로 네. 인해서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이제는 기업들 주가의 방향성을 또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이고 이 트렌드의 변화는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 사람은 한번 이 편함에 익숙하면 그 편함을 계속 이용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 택배를 시키면 월요일 날 시키면 사실 빠르면 수요일 날 오거나 목요일 날 왔죠. 근데 요새 보면 지금 저희가 방송 끝나고 사도 내일 아침이면 집에 오지 않습니까? 집 앞에 놔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쿠팡의 그 새벽 배송. 새벽 배송을 이렇게 선호를 하는 거잖아요. 환불도 바로바로 바로바로 되고. 환불 중독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비 트렌드가 우리나라 분들만 지금 느끼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트렌드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장기 지속형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좋은 뉴스가 이제 쏟아져서 주가가 조정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계속 추적 관찰은 좀 필요할 것 같고 만약 밀리게 된다면 저는 그 밀림을 아마존은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산업이 지금 접목이 되면 가장 빠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이 유통 물류 이쪽으로 지금 밝혀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로봇 산업이 커져 나가면서 아마존은 아무래도 초기 투입 비용을 좀
높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사 라인에 로봇들이 들어가서 물류들을 움직이게 되면 하지만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이제 기업들에게는 이 총 마진율의 상승으로 인건비가 줄어들 그렇죠. 테니까.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서요. 아마존은 단순히 이제 프라임데이에서 잘 팔았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의 AI 역량은 어떻게 봐야 돼요? AI 관련 사업도 하고 있죠. 점차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 어제도 저희가 쿠팡을 다루면서 AI 역량 평가를 했는데 아마존이 뭐 98점 압도적 1위였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AWS가 사실상, 네. 지금 거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뭐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워낙 작은 상황. 그리고 또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AI와 데이터 센터에 어떤 투자하는 게 너무나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로 인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테크 기업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은 시너지 효과를 보시면서 투자를 해볼 만한 요소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AI 역량을 분야를 막론하고 얼마나 잘 탑재를 해서 키워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업 가치가 달라지는 이런 기업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짚어볼 기업도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포토샵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죠. 어도비. 어도비도 이 AI 역량을 탑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좀 평가해 볼 부분이 있다고요? 대표님. 네.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랑 디지털 경험 솔루션은 선두주자입니다. 압도적인 선두주자고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직접 편집을 하는데 네. 편집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프리미어 프로가 대체 불가합니다. 그건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현상인 거고요. 이 여러 가지 저작권 관련된 이미지를 창출하거나 영상을 창출하거나 소리를 창출할 때 굉장히 다양한 저작권 관련된 이슈나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런데 이 저작권의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바로 이 어도비가 갖고 있는 파이어플라이라는 신규 앱입니다. 저작권 소송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기업들이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이미지를 많이 쓰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 다 이 저작권 소송으로부터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샵만 얘기하는데 문서 관련돼서도 저희는 다 실제 어떤 프로그램을 쓰던 그 읽는 파일은 PDF 파일을 쓰고 있습니다. PDF 파일 역시도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는 어도비가 그 18년 된 CEO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우리는 오케스트레이터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스케줄 짜주고 호텔 예약해주고 모든 거기에 먹거리를 다 최적화하는 이런 실질적인 최적화 프로그램 그거를 소프팅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단순히 디지털 미디어 이 편집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트라든지 포토샵만 하는 B2C 시장만 볼 게 아니라 네. B2B로의 확장성은 분명히 보고 있다. 계속 B2B에 관련된 앱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고 어도비 2025 데이에서도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근데 실제 이 회사가 꾸준히 매 분기마다 매출과 이익에서 10%의 성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서비스 나우라든지 다른 빅테크 회사들하고는 너무 좀 그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소외된 측면이 있고요. 뭐 자기 자본 이익률 60%대 영업이익률 뭐 45%에서 50% 가까이 나오는 굉장히 엄청난 고마진이네요. 회사인데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 보고 있고 그리고 주주환원에도 굉장히 진심인 회사입니다. 당장 올해 2분기만 해도 35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주환원에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사실 AI 관련된 그 서비스와 결합돼서 B2B로의 확장성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도비가 사실 갖고 있는 아주 고유의 브랜드 포토샵이나 아까 편집 프로그램 이런 데서 AI가 결합되면서 어도비의 높은 그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이 공고하게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AI 결합된 시작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AI 채택으로 AI 직접적인 수익이 회사에서 연간 가이던스로 제시한 목표가 2억 5천만 달러인데 네. AI 직접 수익 목표는 이미 초과 달성을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AI로 이제 대규모 막 수익화하기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확장성을 보고 있고요. 방금 기업용 측면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익스프레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익스프레스는 기업용 채널을 통합하는 형태로 굉장히 강한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8,000개 이상의 신규 그 기업 고객이 들어오고 있고요. 재미난 건 미국 스포츠 리그인 NFL이라든지 다양한 이 미국 그 뭐 NBA라든지 이런 쪽의 스포츠 리그 역시도 이런 기업용 확장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의 이제 막 시작 단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태선 본부장님, 네. 이게 아마존과 딱 비슷한 성장 모델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네요.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고려를 해볼 필요는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가 빠졌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어도비는 실적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근데 왜? 그런데 이제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뭐냐? AI 쪽 사업 분야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만큼 지금 매출이 나오는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어도비의 주가를 보시면 다른 AI 소프트웨어하고는 좀 다르게 낮은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장점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해당 산업의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 어도비 말고 대체제가 있겠는가? 이걸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 대표님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대체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어도비 혼자 스스로 이제 자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지금 어떤 사업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어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분석 어도비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프리마켓 시장 상황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가총액 50%내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멕시코와 EU 관세 30% 서한에도 상승 마감한 미증시. 오늘 프리장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될 6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다리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흐름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무버 종목들 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을 위한 노력이 통한 걸까요? 젠슨 황 CEO는 미국이 엔비디아의 H20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걸 다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주가 프리장에서 4% 이상 상승 중에 있고요. 미국의 AI 칩 대중 수출 허용 이슈에 따라 AMD 또한 프리장에서 주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2%대까지 상승 중에 있고요. 네,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프리장에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장은 AI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수급이 AI 쪽으로 몰리면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은 오늘 쉬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1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어제 장에서 최고가를 경신했던 코인베이스, 오늘은 프리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네, 오늘 개장 전에는 웰스파고와 JP모건의 실적이 공개되죠. 실적 기대감에 웰스파고 프리장에서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웰스파고 외에 시티그룹, 블랙록의 실적도 예정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50일 이내에 휴전을 안 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 하락하면서 엑슨모빌 어제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에너지 기업 쉐브론도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으며 어제 2%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프리장에서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스트래티지입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수하면서 기업의 자산 가치를 늘려왔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암호화폐 관련 자산들의 차익 실현에 따라 이렇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계열을 매수한 기업들도 오늘 프리장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샤프링크 게이밍 어제 15%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소폭 하락 중에 있고요. 한편 디지털 광고 기술 업체 트레이드데스크가 S&P 500 지수에 편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프리장에서 14%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반도체 자동화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시놉시스와 엔시스의 합병을 허가하면서 이 엔시스가 S&P 500에서 빠지게 됐고 그 자리를 이 트레이드 데스크가 차지하게 된 건데요. 월가에선 다음 S&P 500 편입 후보군으로는 로빈 후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장은 엔비디아의 H20 칩의 대중 수출 금지 조치 해제에 따라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요. 대형 은행들의 실적에 따라 금융 섹터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이준호였습니다. 새로운 코너명이 나가서 깜짝 놀라셨죠? 오늘부터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왜 미국 시장 종목만 투자하냐? ETF도 있다. 오늘부터 미국 ETF. 저희와 오늘부터 함께해 주실 대신증권 박현정 연구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리마켓도 이제 새로운 코너 맡아주셨는데 네. 저희 프리마켓도 시청자분들께 각오 한 말씀 먼저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박현정입니다. 일단 ETF 애널리스트로서 이렇게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이 생겨서 ETF만 다루시는 이런 새로운 코너가 생겨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출연하기 전에 이제 손석우 교수님 프로그램을 또 좀 찾아서 봤었는데 워낙 이제 진행도 베테랑처럼 잘해주시고 업에 대한 통찰력도 깊으신데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사전에 인사를 할 것을 예고하고 지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즉석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수려하게 말을 잘 하시는군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지금 ETF도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괜찮죠. 요즘 장이 전반적으로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도 좋잖아요. 네. 그럼 이제 ETF 수익률도 비슷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신고가를 달성한 ETF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그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제 수익률 상위인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유동성 효과 반영하면서 많이 올랐던 그런 자산군들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게 이제 주간 수익률 네, 탑 10이군요. 네, 저게 주간 수익률만 저렇게 네, 달성을 한 건가요? 맞습니다. 25%. 두 자릿수대 수익률이면 ETF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변동성이 크다기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고 안정적이다라고 했는데 네. 저 정도의 수익률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ETF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어서 세게 튀었던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말씀 주신 상품이 이제 티커가 위드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직관적인 티커인데 뭐에 투자를 하냐? 대마 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우리 대마 네, 대마초 할 때 그 맞습니다. 대마. 네. 굉장히 특이한 섹터를 다루는 ETF인데 네. 저렇게 네. 수익률이 좋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생소하신 그런 테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TF가 왜 성과가 좋았냐? 이제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 2018년에 농업법을 통해서 햄프를 합법화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좀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남용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 합법화했던 것을 다시금 폐지하려는 움직임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2026년에 향정신성 효과가 있는 햄프 유래 제품을 전면 금지하는 이런 조항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악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발의가 되기 전에 단기적으로 수요가 급등을 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좋은 수익률을 올리긴 올렸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간 수익률을 보면은 1위는 아니지만 이 상위권에 네. 비트코인 가상자산 관련된 ETF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어요. 네. 선뜻 이해가 갑니다. 워낙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도 다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뜨겁게 달궈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역시 그것도 비슷하게 추종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두 번째가 네. 아마 잠시 리스트를 괜찮습니다. 보면 죄송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네. 곧 띄워주실 겁니다. 네. 세 번째에 위치해 있는 게 이제 이더리움 현물에 투자하는 ETF라서 티커가 ETHA 상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에 위치한 게 이제 아이비트여서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물에 투자하는 ETF들은 이제 자산군이 상승을 할 때 그대로 바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추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도 있지만 네. 선물 ETF도 있죠. 네. 선물 ETF는 어때요, 상황이? 선물 ETF도 사실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아쉽게도 이제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못하죠. 투자를 할 수가 네, 없습니다. 못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선물 ETF를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롤오버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저희 비토라는 ETF를 투자 구성 종목을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선물을 이제 한 7월물 선물을 이제 75%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96%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스왑을 4.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선물이란 것을 편입을 하고 있는데 선물은 이제 매월 만기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7월 25일 만기인데 이 날짜가 다가오면 이제 저희가 8월물을 다시 담아야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선물 시장에서 보면 이제 가까운 만기의 선물을 근월물이라고 하고 좀 더 뒤에 있는 만기의 선물을 원월물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보통은 이제 더 먼 만기에 있는 선물 가격이 가까운 만기에 있는 선물보다 비싼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만기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롤오버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물형 ETF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롤오버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현물 ETF와 약간의 성과 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물형 ETF는 되도록이면 접근을 하실 때 신중하신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 비토 ETF 같은 거는 굉장히 특이하게 분배금을 매월 지급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식형 ETF가 분배금을 지급을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배당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ETF가 분배금을 주는 건 당연한데, 근데 문제는 비트코인은 중간에 배당금이란 존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이 분배금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마다 이걸 일정 부분 익절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오를 때보다 네. 이제 그 따라가는 폭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했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는 우리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추천은 하지 않는다. 이걸로 결론을 내볼게요. 네. 그러면 좀 추천해 줄 만한 ETF 상품 네.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현물 ETF는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블록체인 테마와 아니면 핀테크 테마와 같은 그런 ETF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익률 상위권에 보시면 이제 티커로 ARKD라고 해서 아크와 21 쉐어즈에서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ETF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상품보다는 제가 조금 뒤에 다른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트코인 선물 ETF를 많이 담고 있어서 재간접으로 운용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고 있고, 지금 추천드리고 나가고 있는 상품 비트와이 상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라던가 아니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아니면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아이렌과 마라홀딩스 같은 기업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좀 막 몰아치듯이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추천해 드리는 상품 잘 보시고 투자 여부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다양한 미국 ETF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고 분석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박현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마켓 온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